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경제는 긴급 보도로 100볼트라는 숫자가 어떻게 세계 1위 전자기업을 한국과 중국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충격적으로 보도했어요. 일본은 한국한테 기술과 가격으로 졌다. 70년 전쟁 폐허였던 나라에서 삼성과 LG는 어떻게 세계 1, 2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다 히로미입니다. 일본 파나소닉에서 35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전략본부 상무이사까지 올랐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을 담당했고 특히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과 경쟁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1984년만 해도 파나소닉은 세계 전자업계 1위였거든요. 내일이면 정년 퇴직인데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1984년 4월 한국 출장 때 적은 메모였는데 한가운데 빨간 펜으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40년 전 26살 제가 쓴 예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아서 회사 자료실로 내려갔어요. 1973년 일본 전력청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도 220볼트 전환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추정 비용 15조엔 30년 계획 전국 전력망 교체 한국이 실제로 한 그 일을 일본도 계획했던 겁니다. 회의록을 계속 넘겼어요. 경제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15조에는 국가 예산 절반이다.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통산부도 반대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전부 바꿔야 하니까 저항이 심할 거라고 했어요.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지자 회의록이 끝났습니다. 계획 백지화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한국 자료를 검색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도 똑같았더라고요. 1973년 청와대 경제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15조 원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고 재무부도 오일쇼크 시대에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회의록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5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1973년 그 사람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때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만들 겁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성공한 나라입니다. 100볼트를 바꾸지 않아도 당장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20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15조 원 아깝습니까? 30년 전이 나라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쌀밥 먹고 학교 갑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15조 원은 작은 돈이 될 겁니다. 하지만 220볼트로 얻는 이익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천년을 위한 결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220볼트 전국 전환 30개년 계획 승인 1973년 3월 15일 한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습니다. 책상 위에 오늘 아침 받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2023년 글로벌 가전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2위 LG전자 파나소닉은 7위였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건 전압이 아니었어요.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료실에서 아침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압, 전환, 검토 문서를 비교하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두 나라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먼저 한국 자료를 봤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회의록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어요. 경제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20볼트 전환 비용 15조 원 전국 가구 1000만 호 전기 공사 필요. 모든 가전제품 교체 또는 변압기 설치 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무부 장관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일 쇼크로 모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15조 원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대했어요. 통산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전부 220볼트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전기 관련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변압기 제조사들은 100볼트용 재고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우성쳤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부처가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대통령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새로 짓는 건물부터 220볼트 적용, 2단계는 공장과 상가 전환, 3단계는 일반 가정 전환이었어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데도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어요. 대통령이 서너 명 바뀌는 동안에도 220볼트 전환 사업만큼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도 220볼트 전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렇게 꼬박 30년이 걸려서 전국을 완전히 220볼트로 바꿔놨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싶었거든요. 막 이제 일본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참여했던 전력청 회의록이었어요. 한국이랑 똑같았습니다. 220볼트 전환 비용 15조엔 전국 가구 전기 공사 필요 모든 가전제품 교체라고 나와 있었어요. 경제부 반대 의견도 똑같았습니다. 국가 예산 절반이 드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통산부도 기업 한 반발을 우려했고 재계도 공장 설비 교체 비용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회의록이 몇 달 이어지다가 갑자기 끝났어요. 오일 쇼크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도장이 찍혔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보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다. 그 후로는 220볼트 전환 논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반대 의견도 똑같고 비용도 똑같고 위기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밀고 나갔고 일본은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했고 일본은 한 번 위기로 끝냈어요. 한국은 경제 위기에도 멈추지 않았고 일본은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 만들었을까요? 50년 후 한국은 삼성과 LG로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했고 일본은 파나소닉이 7위로 추락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220볼트 단일 생산으로 전 세계 80% 시장을 공략했고 일본은 100볼트 내수용과 220볼트 수출용을 따로 만들다가 원가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결국 기술 차이도 자본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단력의 차이였어요. 자료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한국 출장 메모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6살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파나소닉 본사에서 한국협력업체 기술지도 담당으로 파견됐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 건물이 낡았고 택시들이 모두 작은 소형차였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구나. 일본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느껴진다고요. 구로공단 협력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에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기술은 아직 멀었다. 우리가 10년은 앞서 있다고요? 생산부장 박상철이라는 분이 저를 안내했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파나소닉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26살 신입사원인 제가 45살 부장한테 선생님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회의실에 한국 엔지니어 2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공책과 펜을 들고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저는 파나소닉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3시간 강의했어요.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집중했고 질문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구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보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공장 근처 한정식집이었는데 바닥에 앉는 좌식이었고 낮은 테이블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고 소주라는 독한 술도 처음 마셨어요. 분위기가 편해지자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은 왜 가정용 전압이 100볼트인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100볼트를 써왔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 부장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220볼트가 전력 효율도 좋고 세계 표준 아닌가요? 한국은 지금 전국을 220볼트로 바꾸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안 바꾸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220볼트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세계의 표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웃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소주잔만 비우고 있었고 옆에 앉았던 젊은 엔지니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한 건 가난해서 아니에요. 정부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15조 원이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경제부 장관도 반대했고 재계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30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일본도 똑같이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셨죠. 한국은 가난했지만 결단했고 일본은 부유했지만 포기했어요. 50년 후에 누가 웃을지 두고 보시죠. 분위기가 어색해진 채로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 사람들 기분 나빠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로부터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파나소닉 실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본사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공동 구매로 원가를 낮추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협상팀 대표로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의 최신 시설들이 도쿄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수원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삼성 본사는 쌍둥이 타워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로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삼성 측에서 공장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시티 안에 있는 텔레비전 생산 공장이었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공간에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장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담당 이사가 설명했어요.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텔레비전 10,000대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10,000대요. 파나소닉 일본 공장은 하루에 6,000대 정도 만들었거든요. 거의 2배였습니다. 이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20볼트 단일 모델이라서 부품 교체 없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달랐어요. 일본 내수용 100볼트와 수출용 220볼트를 번갈아 생산하느라 라인을 멈추고 부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분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0.3%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나소닉 분량은 0.8% 정도였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품질이 더 좋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단일 모델만 생산하니까 작업자 숙련도가 높고 로봇 세팅도 완벽하다고 했어요. 자동화 수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공정이 많았는데 삼성은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이 부품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화했냐고요? 이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했다. 220볼트 단일 생산이니까 자동화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100볼트 라인과 220볼트 라인 2개를 자동화하려면 비용이 2배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은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최첨단 로봇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어요. 창고도 봤습니다. 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이사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220볼트니까 재고 관리가 쉽다.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송한다고 했어요. 납기는 2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유럽 주문이 들어오면 일본 공장에서 수출용 220볼트 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해서 최소 6주 걸렸거든요.
원가 비교표도 보여줬어요. 같은 사양 텔레비전인데 삼성이 30%나 저렴했습니다. 대량 생산 효과, 자동화 효율, 단일 부품 구매, 빠른 재고 회전율이 원가를 낮춘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박상철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십몇 년 전 구로공단에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명함에는 삼성전자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보다 2단계나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오카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공장은 어떠셨나요? 저는 입이 바짝 말라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220V 질문 드렸을 때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박 부사장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성공한 나라서 바꿀 필요 없고 한국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하셨죠. 그날 밤 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했습니다. 언젠가 일본을 추월하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본사 근처 한정식집이었는데 10몇 년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박 부사장이 소주를 따라주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조금 넘네요. 회사로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삼성 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인데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건물 곳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특히 연구동 쪽은 거의 모든 층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말했어요. 저 불빛들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연구소로 올라갔어요.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화면에 집중하거나 동료들과 열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파나소닉 연구소는 밤 9시만 되면 거의 다 퇴근했거든요. 야근하는 사람이 있어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야근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이에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우리를 보고 인사했어요. 박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김델리 지금 뭐하고 있나? 김태리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새로운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려고요.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어두웠는데 삼성 연구동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부사장이 난간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카다 부장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뭘 겪었는지 아십니까? 70년 전이 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미국한테 밀가루 원조받아서 겨우 연명했죠. 제 할아버지는 그때 25살이었는데 맨손으로 벽돌 나르는 일을 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수원 야경을 가리켰어요. 저 불빛들, 저 아파트들, 저 도로들이 다 70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죽도록 일했고 아버지 세대가 밤낮 없이 공장 돌렸고 우리 세대가 기술 개발에 미친 듯이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선택지가 많았어요. 100볼트를 쓸 수도 있고 220볼트로 바꿀 수도 있었죠. 이미 잘 살고 있었으니까 굳이 힘들게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20볼트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최고가 됩니다. 뒤가 없으니까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 연구소 불빛들이 바로 그겁니다. 70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의 절실함이죠. 일본은 편안함을 택했고 한국은 절실함을 가졌어요. 50년 후 누가 이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대 생산량 0.3% 불량 밤 11시 연구소 불빛. 그리고 박 부사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최고가 된다. 일주일 후 유럽 출장을 갔습니다. 런던 백화점 가전 매장에 들어갔는데 눈앞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입구 정면에 삼성과 LG 제품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올레드 텔레비전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파나소닉 제품은 구석 쪽에 작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한테 물었어요. 요즘 어느 브랜드가 가장 잘 팔리냐고요? 직원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이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삼성 찾아요.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도 세련됐거든요. LG도 잘 나가고요. 일본 제품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찾으시는 정도예요. 독일 베를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한국 브랜드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남아시아였어요. 방콕 전자상가에 갔는데 한국 제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220V 국가였어요. 한국 제품은 바로 배송되고 일본 제품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국은 더했습니다. 상하이 출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중국 가전기업 하이 본사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삼성 생산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220V 단일 생산 자동화 라인 빠른 재고 회전까지 똑같았어요. 하이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한테 많이 배웠다. 220V 표준화가 성공 비결이었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유럽 소비자들도 한국을 선택했고 아시아 시장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배우고 있었어요. 전 세계 80%가 220V를 쓰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그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20V 전국 전환 검토 건의서였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제출했던 바로 그 제안이었어요. 지금이라든지 늦지 않았다. 10년 계획으로 전국을 220V로 바꾸자. 그래야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임원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반응이 싸늘했어요. 감사합니다.